때로는 가장 작은 유산이 가장 큰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받은 것은 낡은 금고 열쇠 하나뿐이었지만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비밀과 한 남자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장례식장 로비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다. 한국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 한기석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다. 조문객들은 끊임없이 드나들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구석 의자에 홀로 앉아 있는 한 남자에게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28살의 한지훈이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앞쪽을 바라봤다. 상주석에는 그의 형제들이 앉아 있었다. 첫째 한지민은 의사였고, 둘째 한지수는 변호사, 셋째 한지원은 대학 교수였다. 모두들 아버지의 자랑이었다. 반면 지훈은 지방대학을 졸업한 후 이렇다 할 직장도 없이 프리랜서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훈이도 와 있구나. 큰어머니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아버지가 많이 아끼셨는데 참 안타깝다. 지훈은 고개만 끄덕였다. 아끼셨다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형들에게만 관심을 보였고 자신에게는 늘 거리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산 분배가 시작되었다. 가족들이 둘러앉은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에 따라 유산을 분배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먼저 장남 한지민님께는 강남 소재 오피스텔 건물을 물려주셨습니다. 지민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차남 한지수님께는 서초동 종합병원 건물과 부대시설 일체를, 삼남 한지원님께는 경기도 파주의 대지 3만 평을 물려주셨습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지훈을 바라봤다. 막내 한지훈님께는 특별한 것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쏟아졌다.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고인께서 직접 보관하시던 개인 금고의 열쇠입니다. 금고는 집 서재에 있다고 하시더군요. 지훈은 그 작은 열쇠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쇠 감촉이 손끝에 와 닿았다. 이게 다라고요? 둘째 지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형들은 모두 수십억 원짜리 부동산을 받았는데 지훈이만 열쇠 하나요?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유언장에는 분명히 막내에게는 서재의 개인 금고를 물려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고인만 아시겠죠. 지훈은 형들의 시선을 느끼며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아마도 아버지 나름의 배려였을 것이다. 금고 안에는 현금이나 보석, 주식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그날 밤 지훈은 아버지의 집에 혼자 남았다. 형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어머니는 친척 집에 머물고 있었다. 서재로 향하는 복도는 을씨년스럽게 조용했다. 서재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금고는 생각보다 오래되어 보였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고 돌렸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을 들여다본 지훈의 얼굴에는 실망이 스쳤다. 번들거리는 금괴나 두꺼운 현금 뭉치는 없었다.
대신 한 권의 낡은 일기장과 노란 봉투 하나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이게 전부라고? 지우는 중얼거리며 일기장을 꺼냈다.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둥그러져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가 나타났다. 1975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25살이었을 때의 기록이었다. 오늘 또다시 그 여자 생각이 났다.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내게 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돈다. 당신은 언젠가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회사의 명령이었고 나는 그저 실무를 담당했을 뿐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미영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무슨 죄의 대가라는 것일까? 노란 봉투를 열어보니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젊은 아버지와 모르는 여인이 함께 찍혀 있었다. 여인은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에는 같은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 아이는 바로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지훈의 손이 떨렸다. 사진 뒷면에는 미영과 지훈, 1995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훈은 서둘러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1995년 부근의 페이지를 찾아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미영이 아이를 낳았다. 내 아들이다. 지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 집에는 이미 새 아들이 있고 아내는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미영이는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이것은 내 책임이다.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렇다면 자신을 키운 여자는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인가? 그리고 사진 속의 미영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진짜 어머니? 이제서야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왜 어머니가 자신에게만 차갑게 대했는지, 왜 형들과 달리 자신만 가족 사진에서 어색해 보였는지, 왜 아버지가 자신을 볼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는지. 나는 아버지의 숨겨진 아들이었구나.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동안 받아온 모든 차별과 냉대가 이제야 설명되었다. 자신은 정식 부인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바람으로 태어난 사생아였던 것이다. 어머니가 자신을 멀리한 것도, 형들이 자신을 형제로 여기지 않은 것도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훈아, 너는 꼭 필요한 아이야. 언젠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다. 그때는 그냥 위로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혹시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걸까? 지우는 일기장을 더 읽어보기로 했다. 답은 반드시 이 안에 있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밤새 일기장을 읽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기록들을 통해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 아버지는 한국건설의 신입사원이었고 서울 외곽의 한 마을 재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1978년 10월 2일 오늘 용산구 이촌동 재개발 현장을 둘러봤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영이라는 여자가 주민대표로 나서서 우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터줏대감이라고 한다.
하지만 회사의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 이 마을은 사라져야 한다. 지우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미영, 그 이름이 자신의 친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했다. 1979년 3월 18일. 미영을 다시 만났다. 보상금 문제로 협상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돈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 마을은 몇 대째 살아온 터전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처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일기는 계속되었다. 아버지는 보상금 협상 과정에서 미영과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점차 그녀에게 끌리게 되었다. 하지만 재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결국 마을은 철거되었다. 1979년 12월 25일. 미영의 집이 오늘 마지막으로 철거되었다. 그녀는 끝까지 나가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강제 집행을 당했다. 나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밤늦게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는 빈 터에 혼자 서서 울고 있었다. 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와 친어머니는 그렇게 만났던 것이다. 1980년 2월 14일. 미영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 아니, 용서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당신도 회사의 부품일 뿐이었겠죠라고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나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버지에게는 이미 결혼 약속을 한 여자가 있었고 회사에서도 그 결혼을 강력히 원했다. 정략 결혼에 가까웠다. 1980년 10월 10일. 오늘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미영에게 있다. 신부는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지만 사랑은 없다.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 같다. 그 후 몇 년 동안 아버지는 가끔씩 미영을 만났다. 그리고 1994년 미영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둘째 형 지수였다. 지훈아, 금고에서 뭐가 나왔어? 혹시 현금이나 주식 같은 거 있었어?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아, 별거 없었어요, 형. 그냥 아버지 개인적인 물건들만. 정말? 숨기는 거 아니야? 우리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진짜 별거 없어요. 낡은 책들하고 사진 몇 장뿐이에요. 지수는 의심스러워하며 전화를 끊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꼈다. 형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기장을 덮은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여전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버지가 이 일기를 자신에게 남긴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며칠 후 지우는 형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큰형 지민이 직접 찾아왔다. 지훈아,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해야겠다. 지민의 표정이 심각했다. 금고 이야기 말이야. 지훈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형, 정말 별거 아니라고. 아니야. 우리가 알아봤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그 금고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한다고 하셨거든. 혹시 회사 관련 비밀 문서나 추가 재산 목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 지수와 지원도 함께 나타났다. 셋째 지원이 말했다. 지훈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뭔가 중요한 게 있으면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혼자 숨길 일이 아니지. 지우는 딜레마에 빠졌다. 일기장의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가족 전체를 파탄낼 수 있는 폭탄과 같았다. 형들, 정말로 개인적인 물건들 뿐이에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나 일기 같은 일기. 지수의 눈이 번뜩였다.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다고? 그럼 회사 일도 기록되어 있을 수 있잖아. 그거 우리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지우는 어떻게든 넘어가려 했지만 형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지훈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지민이 다른 형제들과 눈짓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 집에서 홀로 고민에 빠져 있었다. 형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의 냉대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일기장을 다시 펼친 지우는 1995년 이후의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 1995년 5월 20일 지훈이가 태어났다. 미영이 혼자 출산했다. 병원에 갔을 때 그 작은 생명을 본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이 아이는 내 죄의 결과물이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1995년 8월 3일 미영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 출산 후유증이라고 한다. 나는 최고의 의료진을 구해주려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이미 충분히 민폐를 끼쳤다면서. 하지만 지훈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1996년 3월 12일 미영이가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지훈이를 잘 키워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주세요. 이 아이는 당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니까요. 지훈의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다. 친어머니는 자신이 태어난 지 불과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집으로 데려왔다. 1996년 4월 1일. 오늘부터 지훈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아내는 처음에는 격렬히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절대로 지훈이의 출생 비밀을 다른 아이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훈은 계모스라에서 자라야 했던 것이다.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형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아버지만큼은 자신을 지켜주려 했다. 하지만 일기장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다. 아버지가 참여했던 재개발 사업에는 거대한 부정부패가 연루되어 있었고 그 증거들을 아버지가 몰래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 지우는 형들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다. 큰형 지민의 사무실로 오라는 것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지우는 깜짝 놀랐다. 형들뿐만 아니라 낯선 남자 한 명이 더 앉아 있었다. 지훈아, 이분은 김정우 탐정이야. 지수가 소개했다. 우리가 의뢰를 맡겼어. 탐정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정우가 나서며 말했다. 며칠 전부터 조사해 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한지훈 씨가 금고에서 가져간 물건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탐정이 계속했다. 한지훈 씨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계십니다. 밤늦게까지 아버지 서재에 머물러 있고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계시더군요. 특히
1970년대 재개발 관련 자료들을요. 형들의 시선이 지훈에게 집중되었다. 그뿐만 아닙니다. 탐정이 파일을 꺼내며 말했다. 한지훈 씨의 출생 기록을 조사해 봤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출생 신고가 다른 형제들보다 늦게 되어 있고 병원 기록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지훈은 식은땀이 흘렀다.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큰형 지민이 차분하게 말했다. 지훈아, 이제 그만 털어놔. 아버지 금고에서 정확히 뭘 찾았어? 지훈은 한동안 침묵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형들, 미안해요. 사실 금고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찾았어요. 일기장? 셋째 지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데? 지우는 깊은 숨을 쉬었다. 아버지, 젊은 시절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1970년대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요. 형들의 표정이 변했다. 아버지가 참여했던 그 시대의 재개발 사업들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었다. 둘째 지수가 날카롭게 물었다. 혹시 그 일기장에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어?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일기장에는 단순히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몰락시킬 수 있는 폭탄과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답해봐. 지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가족의 명예와 재산이 걸린 문제야. 그때 탐정이 끼어들었다. 제가 추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지훈 씨가 최근에 시민단체나 언론사에 문의 전화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형들은 탐정의 말을 믿었다. 지훈아, 큰형 지민이 화를 냈다. 설마 아버지의 일기를 가지고 언론에 팔아넘기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형.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왜 시민단체에 전화를 했어? 지우는 억울했지만 변명할 방법이 없었다. 진실을 말하면 자신의 출생 비밀까지 드러날 것이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 같았다. 일기장을 내놔. 셋째 지원이 손을 내밀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건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는 뭐야? 지수가 소리쳤다. 우리도 아들인데 왜 너만 특별 대우 받는 거야?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진짜로 자신에게 맡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을 자신에게 맡겼던 것이다. 형들, 저는 그 일기장을 절대 넘겨줄 수 없어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형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들은 더 이상 지훈을 동생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 밤부터 지훈에 대한 형들의 감시가 시작되었다. 탐정을 고용한 것도 모자라 직접 교대로 아버지 집 주변을 지켰다. 지훈이 일기장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지훈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일기장을 더 깊이 읽어볼 수 있는 시간도 생겼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1979년 6월 15일. 오늘 회사에서 지시가 떨어졌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보상금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것이다. 시에서 나온 공무원들과도 이미 협의가 끝났다고 한다.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거부할 수 없다. 1979년 8월 3일 미영이를 비롯한 주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미영이도 다쳤다. 나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1979년 11월 20일 재개발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공식적으로는 전기 누전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사실은 주민들을 내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방화였다. 회사 간부들이 지시했다. 나는 이 사실을 문서로 기록해 두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참여한 재개발 사업에는 방화, 폭력 진압, 부당한 보상금 삭감 등 온갖 불법 행위가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불법 행위들이 단순히 건설회사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시청 공무원들, 경찰,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까지 연루되어 있었다. 1980년 1월 10일 드디어 재개발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3명이 죽었다. 화재로 1명, 진압 과정에서 2명. 모두 은밀히 처리되었다. 유족들에게는 거액의 입막음 돈이 지급되었다. 나는 이 모든 증거를 따로 보관하고 있다. 지우는 일기장을 덮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버지는 평생 이런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태어난 자신에게 진실을 밝힐 책임을 맡겼던 것이다. 그때 문득 일기장 뒤쪽에 붙어 있는 작은 봉투가 눈에 띄었다. 그 안에는 작은 열쇠가 하나 더 들어 있었다. 그리고 쪽지 1장. 지훈아, 이 열쇠는 은행 대여금고의 것이다. 국민은행 강남점 347번. 거기에 모든 증거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 내가 언젠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오면 그때 사용하거라. 하지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니까.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아버지는 단순히 일기장만 남긴 것이 아니었다.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보관해 두었던 것이다. 이때 현관문에서 소음이 들렸다. 지훈은 재빨리 일기장과 열쇠를 숨기고 거실로 나갔다. 큰형 지민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다. 지훈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지민의 뒤로 지수와 지원도 들어왔다. 형, 지금이야. 지수가 끼어들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참았어. 일기장 내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셋째 지원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지훈아, 혹시 내가 우리 친형제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놀랐지? 우리가 탐정 고용한 건 일기장 때문만이 아니야. 너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거든. 지민이 파일을 꺼내 보였다. 한지훈, 1995년 5월 20일생. 하지만 출생신고는 1996년 4월에 이루어졌어. 왜 그럴까?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수가 이어서 말했다. 그뿐만 아니야. 내 친모는 박미영이라는 여자고 아버지가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만난 사람이지. 즉, 넌 아버지의 혼외정사로 태어난 사생아라는 거야. 진실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제 알겠어? 큰형 지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왜 그 일기장을 혼자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지. 내 출생의 비밀도 그 안에 다 적혀 있을 테니까.
지우는 벽에 등을 기댔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둘째 지수가 말했다. 아버지가 내 친어머니 박미영과 바람을 피웠고 내가 그 결과물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 여자가 재개발 지역 주민이었다는 것도 말이야. 셋째 지원이 비웃으며 덧붙였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아버지가 죄책감 때문에 걷어준 것뿐이지. 지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평생 느껴왔던 소외감과 차별의 이유를 이제는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지민이 계속했다. 문제는 그 일기장이야. 혹시 거기에 아버지가 재개발 과정에서 한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야? 지우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답해봐. 지수가 소리쳤다. 우리 가족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가족? 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형들이 방금 전에 저를 가족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건 지민이 말끝을 흐렸다. 형들은 평생 저를 남남보다 못하게 대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하면서 일기장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형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들의 속마음이 뻔히 보였다. 지훈이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일기장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지훈아, 지민이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다.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잘못한 건 인정해.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만약 그 일기장이 언론에 공개되면 우리 모두가 망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과거 일로 우리까지 피해를 볼 필요는 없잖아. 일기장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앞으로 너를 정말 가족으로 대해줄게. 유산 분배도 다시 생각해보고. 지우는 헛웃음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가족으로 안 대해줬다는 뜻이네요. 그게 아니라 형들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지훈이 일어서며 말했다. 아버지가 왜 저에게 그 일기장을 남겼는지. 무슨 뜻이야?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았다.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어요. 재개발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들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제 친어머니는 아버지가 파괴한 마을의 피해자였어요. 형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는 제게 그 죄를 대신 짊어지라고 일기장을 남긴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라고 맡기신 거예요. 설마. 지원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너 그거 언론에 공개할 생각이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쳤어? 지수가 소리쳤다. 그러면 우리 모두 망하게 된다고. 아버지의 재산도 우리의 사회적 지위도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진실을 숨겨왔던 거군요.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다. 형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의 본심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가족의 정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어. 지민이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다. 일기장을 내놓을 거야? 안 놓을 거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네. 지수가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에 신고하겠어. 내가 아버지 유품을 훔쳤다고. 그러세요. 지훈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경찰이 와서 조사하면 일기장 내용도 함께 밝혀질 텐데요. 형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지훈을 고발하자니 더 큰 비밀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들은 그날 밤 더 이상 지훈을 압박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훈도 알고 있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지훈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된 증거 서류들을 확인해 보니 아버지의 일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은폐, 공무원 매수, 폭력 진압 지시서,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급된 거액의 입막음 돈 영수증까지. 이 모든 것을 공개하면 아버지의 명예는 물론이고 형들의 삶도 완전히 파괴될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수십 년 동안 억울함을 품고 살았거나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게는 정의가 실현되는 일이기도 했다. 지우는 친어머니 박미영의 무덤을 찾아갔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에 초라하게 자리 잡은 묘비 앞에 서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 지훈이 묘비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하셨지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다. 지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물론 기억할 리는 없었지만 일기장을 통해 알게 된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지훈이를 잘 키워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주세요. 이 아이는 당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큰형 지민이었다. 지훈아, 우리 마지막으로 만나자. 오늘 밤 아버지 집에서. 형,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 서로를 위해서라도 정리를 해야겠어. 그날 밤 지훈이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형들은 이미 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그들의 표정에 절망이 섞여 있었다. 지훈아, 지민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졌어. 어차피 내가 그 증거들을 공개할 거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지수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다.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평생 무언가에 시달리고 계셨다는 걸. 하지만 모른 척하고 살았지. 셋째 지원도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을 보였다. 지훈아,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했어. 내가 사생아라는 이유로 차별한 것도. 정말 미안해. 지훈은 형들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지민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정말로 진실을 공개할 거라면 우리에게 시간을 좀 줘. 가족들한테 미리 말할 수 있도록. 지훈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다. 형들, 저는 내일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형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훈이 계속했다. 아버지의 잘못은 아버지 책임으로 돌리고 형들의 현재 재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저는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억울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 다음날 오후 시민센터 강당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발표했다. 제 아버지 한기석은 1970년대 말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증거를 공개하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지우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답변했다. 저는 아버지의 잘못을 덮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억울함을 삼키고 살아오신 분들께 늦었지만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우는 다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서 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이제 됐죠? 아버지가 저질렀던 일들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도 회복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몇 달 후 재개발 피해자들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졌다. 지훈의 형들은 처음에는 사회적 지탄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점차 용서받을 수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한기석의 막내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용기 있는 선택을 한 한 명의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바로 떳떳함이었다.